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분신 같은 스마트폰을 제대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조금만 신경 쓰고 관리하셔도 스마트폰을 쾌적하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갤럭시 스마트폰의 관리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의 경우는 설정에 들어가시면 관리하는 메뉴가 따로 있죠. 자,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가세요.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에 들어오시게 되면 첫 화면에 바로 현재 스마트폰의 상태가 나오게 되죠. 지금 좋아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배터리 보안 문제가 없다고 하죠. 자, 그런데 아직은 최적화는 되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보면 지금 최적화 버튼이 파란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최적화할 필요가 없으면 이 버튼이 딤드 돼 있어요. 자, 일단 최적화를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높은 배터리 사용량이 있는 앱이라든지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검사를 해주게 됩니다. 완료합니다. 그러면 완벽해요라고 나오게 되죠. 지금 상태는 최적화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배터리, 저장 공간, 메모리, 디바이스 보호라고 나오죠. 여기서 기본적인 최적화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일단 배터리부터 볼게요. 현재 91%가 충전된 상태인데요. 나머지 10%가 충전되려면 1시간 14분이나 걸린다고 하죠. 자, 지금 제가 컴퓨터의 USB 포트를 이용을 해서 저속으로 충전되고 있는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충전기에 바로 연결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시간이 많이 짧아지겠죠. 배터리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USB 연결됨이라고 나오죠. 이거는 컴퓨터에 연결됐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본적인 정보들이 나오죠. 지금 절전 모드에 체크가 되어 있죠. 이 절전 모드를 체크를 해 두셔야 사용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 다음은 백그라운드 앱 사용 제한이라고 있죠. 자, 여기를 들어가시게 되면 백그라운드에서 작동되는 앱들을 사용을 제한하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초절전 상태 앱이 92개고요. 절전 상태 앱이 4개죠. 만약 여기에 절전 예외 앱에 숫자가 나와 있다면 들어가셔서 꼭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만약 내가 설치한 앱이 절전 예외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그 앱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해킹이나 바이러스를 위한 기능들이 숨겨져 있는 앱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절전 예외 앱에 반드시 올라가 있을 거예요. 절전 예외 앱을 보시고 여기에 숫자가 나와 있을 때는 꼭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시스템이나 여러분이 항상 이용하는 그런 앱들이 아니고 생소한 앱들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는 그 앱은 지워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기타 배터리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 배터리 최적화에 체크가 되어 있죠. 배터리를 오래 쓸 수 있도록 최적화를 해주는 건데요. 이거는 꼭 켜놓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배터리 잔량 표시는 켜놓는 게 좋겠죠.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고속 충전도 꼭 켜놓도록 하세요. 여러분 스마트폰 어댑터가 고속 충전을 지원을 할 경우 여기에 체크가 돼 있으면 고속 충전이 되지만 이게 꺼져 있으면 충전 어댑터가 아무리 고속 충전을 하더라도 스마트폰으로 고속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고속 충전은 꼭 켜놓고 이용하시고요. 배터리 보호 부분도 되도록이면 켜는 게 좋겠죠. 배터리는 완충과 완전 방전을 하게 되면 배터리 수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되도록이면 20에서 80% 구간만 충전을 하고 방전이 되는 게 좋아요. 20% 이하로 내려가서 완전 방전이 된다거나 100% 충전을 하면 배터리 사용량이 한 사이클이 되기 때문에 수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되도록이면 20에서 80% 안에서 이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아주 빈번하게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면 배터리 보호는 켜놓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좀 더 배터리 수명에 많은 도움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은 저장 공간이죠. 자, 저장 공간 들어가 보시면 지금 현재 128기가의 용량이 있는데 69.79기가를 쓰고 있죠. 지금 남아있는 공간이 대략 한 40% 정도는 남아 있어요. 자, 근데 그 아래에 보시면 어떤 파일이 어느 정도의 용량을 차지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뒤에 보시면 GB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기가바이트가 되겠고요. MB라고 되어 있는 것은 메가바이트가 되겠습니다. 1000메가바이트가 1기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기타 파일이 451MB죠. 자, 1000MB가 1기가라고 했으니까 1000의 반 정도 되죠. 자, 그러면 기가바이트로 바꾸면 0.5기가가 되는 겁니다. 내장 저장 공간 용량도 기가바이트 단위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용량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지가 1기가가 있고요. 오디오 55메가가 있고 시스템이 26기가, 휴지통에 18메가가 있죠. 동영상이 6기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없는데 그래도 그 중에 많이 차지하는 것은 동영상이 지금 제일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스마트폰이 작동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예외로 두셔야 되겠고요. 현재 상태는 동영상이 제일 많이 차지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옆에 화살표를 눌러서 동영상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들이 지금 저장되어 있죠. 저장 공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필요 없는 영상들은 제거를 하시는 게 좋겠죠. 터치하시고 기다리시면 이렇게 체크가 나오게 되죠.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이렇게 체크를 하신 다음 여기서 삭제 버튼을 눌러서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공간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는 전체 공간에서 대략 30%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어야 스마트폰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남아있는 저장 공간이 작아질수록 스마트폰이 많이 느려지게 돼요. 30% 정도를 유지하시면 좋은데요. 정 안 되면 20% 정도의 빈 공간을 유지해 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또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현재 캐시 파일이라고 있고요. 중복 파일이라고 있죠. 이런 중복 파일들은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죠. 우리가 하나의 파일을 문자로 보내고 그 다음 카톡으로도 보내고 그 다음 갤러리에도 저장하고 다른 편집 프로그램에서 또 편집도 했어요. 그렇게 되면 똑같은 파일이 4개가 저장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중복 파일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용량을 많이 차지하게 되죠. 자, 필요 없는 중복 파일들 전부 제거해 주도록 하세요. 자, 여기 보시면 어디에 중복되어 있는지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것들은 전부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하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다 선택을 하신 다음 삭제를 해주시게 되면 그런 파일들은 전부 휴지통으로 버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캐시 파일이죠. 이런 캐시 파일들은 임시로 저장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부 지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체 선택하시고 삭제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사용하지 않는 앱이라고 있죠. 이 사용하지 않는 앱들은 몇 개월 이상 쓰지 않은 앱들인데요. 보통 2, 3개월 이상 쓰지 않으면 거의 쓰지 않는다고 봐야죠. 그런 것들도 전부 제거를 해주도록 하세요. 이 앱들이 차지하는 공간도 굉장히 큽니다. 지금 여기 있는 어도비 포토샵 믹스, 캡처 두 개만 합쳐도 벌써 500메가가 되죠. 0.5기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토샵 익스프레스라고 또 있죠. 자, 그 다음 오디오 클립, 스케치, 익스페디션 이런 것들만 지워주셔도 몇 기가 용량은 간단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자주 쓰지 않는 앱들은 바로 지워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용량이 큰 파일은 거의가 영상이 되겠죠. 이런 것들도 한 번씩 확인하시고 필요 없는 거는 전부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메모리가 있네요. 스마트폰은 컴퓨터와 다르게 메모리 용량이 한계가 있죠. 내가 원한다고 더 느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메모리 관리는 잘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저는 메모리가 6기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3.8기가를 사용하고 있죠. 메모리 공간이 부족하면 스마트폰의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속도에 가장 영향을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비 공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네요. 여기 보시면 최근에 사용하지 않는 앱이 0.9기가입니다. 거의 1기가죠.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죠. 자,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간을 확보를 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 2.2기가로 늘어났죠.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의 속도가 갑자기 느려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시면 스마트폰을 재시동을 한번 해주시거나 또는 이렇게 메모리를 한 번씩 정리해 주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에는 저장 공간과 메모리 두 가지가 있죠. 저장 공간은 전원이 공급이 되지 않아도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다시 켜면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겠죠. 하지만 메모리는 스마트폰을 이용을 할 때 임시로 쓰는 저장 공간이에요.
그래서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메모리에 있는 것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게 임시 저장 공간이에요. 재시동을 하시게 되면 여기 있는 저장 공간은 그대로 있어도 메모리는 초기화가 되겠죠. 내 저장 공간 안에 있는 데이터가 날아가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 메모리는 임시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없는 스마트폰도 있을 텐데요. 램 플러스라고 새로 생긴 기능입니다. 스마트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모리를 증설을 할 수가 없고 처음에 설치된 메모리를 그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 부족 현상이 일어나면 다른 방법이 없죠. 처음에 구입을 하실 때는 충분한 공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드로이드도 업데이트되고 앱도 여러 가지 쓰다 보면 메모리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여기 있는 램 플러스에 들어오셔서 휴대폰의 저장 공간을 마치 임시 저장 공간인 램처럼 이용하는 거죠. 자, 이 경우 속도가 아주 미세하게는 떨어질 수 있겠지만 훨씬 더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가 부족할 경우 여기서 높은 메모리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그 대신 휴대폰은 껐다가 켜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1.9 남았던 공간이 2기가가 추가됨으로써 3.9기가로 늘어날 수가 있죠. 훨씬 더 여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최신형 스마트폰보다는 한두 세대 이전 스마트폰에는 좀 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디바이스 보호라고 나오죠. 자, 지금 검사 필요라고 나오죠. 저는 강의용이라서 태블릿으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은 휴대폰 검사라고 나오게 되겠죠. 1, 2주에 한 번 정도 검사를 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자동 최적화인데요. 이런 거 다 하기 귀찮으시면 자동 최적화 들어가셔서 필요시 자동 시작에 체크하시고 자동 최적화 이용하도록 하세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속도에 약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게 싫으시면 1, 2주에 한 번씩만 여기 와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안드로이드 OS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해줍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고 있죠. 자,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다운로드 및 설치라고 나와 있죠.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버전을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자, 저는 현재 최신 소프트웨어라고 나오죠. 보안 패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최신 소프트웨어를 쓰는 게 좋겠죠. 업데이트 꼭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자가 진단이죠. 자, 가끔 휴대폰을 이용하시다 보면 소리가 너무 작게 난다든지 터치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경우 AS 센터를 방문하시기 전에 자가 진단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정확하게 증상을 알 수가 있겠죠. 자가 진단 들어갑니다. 그 다음 휴대폰 진단으로 들어가세요. 자, 여기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터치 화면을 주면 화면 터치가 잘 안 될 경우 터치 화면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눌러서 어느 곳이 터치가 안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AS 센터에 가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센터 가기 전에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보시면 확실하게 증상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센서죠. 이건 뭐죠? 스마트폰을 세워놓거나 또는 돌렸을 때 화면이 자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잘 돌아가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센서 이상을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잘 안 된다든지 또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가 잘 안 된다든지 또는 지문 인식이라든지 배터리가 빨리 닳는 경우도 있죠. 자, 그거는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배터리 상태에 들어가시면 현재 정상 상태죠. 정상 상태로 나오지 않으면 배터리 수명이 많이 줄어든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수명이 지금 좋은 상태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수명이 나쁨이라고 나온다면 배터리를 교환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내 스마트폰 상태를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은 이 배터리 상태가 되겠어요. 배터리가 요즘 너무 빨리 닳는다 싶을 때는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여기서 문제가 없는데 빨리 닳아요. 그럴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적화하는 곳에 가셔서 최적화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지금 자가 진단 여기 다시 들어가신 다음에 배터리를 특별히 많이 사용하는 앱을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앱별 배터리 사용량 진단에 들어가셔서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는 앱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내가 쓰는 앱이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내가 쓰지 않는 앱인데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거는 무조건 삭제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보안 진단이죠. 휴대폰 성능과 보안을 떨어뜨리는 앱을 확인한다고 하죠. 자, 여기 들어가셔서 혹시 떠있는 앱이 있다면 그런 앱들도 삭제를 해주시는 걸 권합니다. 자, 그 다음 저 같은 경우에는 수리 모드라고 되어 있죠. 이 수리 모드에 들어가시면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개인 정보라든지 또는 금융 거래 이런 것도 전부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AS 센터에 맡기거나 수리를 맡길 때 왠지 좀 찝찝한 그런 사진이라든지 내 개인 정보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럴 때는 여기에서 수리 모드를 켜주시게 되면 사진이라든지 메시지, 계정 같은 내 개인 데이터에는 접근을 할 수가 없게 되고요. 기본 설치된 앱만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맡길 수가 있겠죠. 수리 맡기시기 전에 여기서 켜고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수리 모드를 끌 때는 잠금을 해제해야 됩니다. 잠금 해제는 비번이나 패턴으로 돼 있으면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좀 더 안전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스마트폰을 충전을 하실 때 계속 전원 케이블을 꽂아 놓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그거는 좋지 않죠. 배터리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화재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충전이 끝나면 전원 코드는 꼭 뽑아놓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사진이나 영상이 잠자고 있지 않으신가요?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온라인에 여러분만의 갤러리를 만들고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인터넷에 온라인 갤러리를 만드는 방법과 내 사진과 영상을 올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좌측 상단 줄 3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공유 앨범이라고 있습니다. 이 공유 앨범은 삼성 서버에 나의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 사진과 영상을 올려서 갤러리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공유 앨범 들어갑니다. 시작하기 합니다. 그러면 두 종류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공유 앨범을 추가할 수 있고 가족 공유 앨범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공유 앨범은 5기가만 제공이 되고요. 가족 공유 앨범은 멤버당 5기가씩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각 멤버가 사진이나 영상을 각자 5기가씩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멤버가 올린 사진이나 영상을 멤버들이 모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죠. 이때 가족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갤럭시 스마트폰 이용자는 6명까지는 가족으로 공유해서 앨범을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공유 앨범의 경우에는 내가 올린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람들이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감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공유 앨범부터 볼까요? 자, 공유 앨범 들어갑니다. 그러면 연락처 또는 삼성 계정을 추가를 해서 초대를 할 수 있고요. 또는 링크로 초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돼요. 자, 초대 링크의 경우에는 그 링크를 문자나 또는 카톡으로 전송을 해서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연락처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선택했습니다. 초대하기 합니다. 그러면 공유 앨범이 이렇게 생성이 되죠. 그 다음 상대편에게는 따로 알림이나 이런 게 가지 않아요. 하지만 갤러리로 들어갔을 때 줄 3개 버튼을 누르시고 공유 앨범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초대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수락을 누르시게 되면 내 프로필 사진이 이 공유 앨범을 공유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유가 되겠죠. 자, 수락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유 앨범에 참가했다고 메시지가 나오게 되죠. 지금 멤버가 2명으로 늘어났죠? 그러면 이 공유 앨범에 참가한 인원들이 모두 사진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은 5기가로 한정이 되게 됩니다. 자, 제가 사진을 하나 올려보도록 할까요? 공유 앨범 누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사진이나 영상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사진 추가를 하고요. 영상도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자, 완료합니다. 그러면 해당 사진이 이 공유 앨범에 올라가겠죠. 이 사진과 영상이 올라가는 공간은 삼성 서버가 되겠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겠죠. 자, 이 앨범에 참가한 사람은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편도 똑같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사진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멤버를 추가할 경우에는 플러스 버튼 옆에 있는 사람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또 원하는 사람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99명까지 초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초대 링크라고 있죠. 자,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이 링크를 타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대신 이 링크는 기간이 한정이 되어 있죠. 그 기간이 넘게 되면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내가 올린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을 경우에는 이렇게 링크를 이용하면 그 기간에만 잠시 들어와서 볼 수 있게도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초대 링크는 기간을 한정해서 초대를 하는 거고요. 여기는 멤버로 초대하게 되면 기간 한정이 없죠. 아무 때나 들어와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나만의 미술관처럼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공유 앨범을 잘 이용 안 하시는데 많이 활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단체로 어디 놀러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공유 앨범에 올려놓게 되면 그 멤버들이 와서 자기가 내려받고 싶은 사진만 다 내려받을 수가 있겠죠. 아주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일반 공유 앨범이고요. 자, 그 다음 가족 공유 앨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공유 앨범 상태에서 플러스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가족 공유 앨범이라고 있죠. 가족 공유 앨범 들어갑니다. 자, 이 가족 공유 앨범의 경우에는 6명까지의 인원으로 제한이 되고요. 그 대신 각 인원마다 5기가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6명이 5기가씩 이용하면 총 30기가까지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인원 제한이 있는 대신에 용량을 더 많이 주는 거죠. 꼭 가족만 할 필요는 없겠죠. 누구든지 6명 한도 내에서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앨범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할게요. 자, 그러면 가족 공유 앨범이 하나 또 생겼네요. 자, 또 들어갑니다. 자, 이제 멤버를 초대하시면 되겠죠. 자, 우측 상단 사람 모양 버튼 누르시고요. 멤버를 초대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 추가 플러스 누르시고요. 구성원을 초대할 수 있고요. 아니면 아동 계정만 따로 만들 수도 있어요. 구성원 초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초대장을 메일이나 삼성 계정으로 보낼 수 있고요. 아니면 QR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QR코드를 이용하실 경우 이 QR코드를 메시지로 보낼 수는 없고요. 스마트폰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그대로 찍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있을 때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용 방법은 앞서 보셨던 일반 공유 앨범과 동일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유 앨범을 이용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사진들을 공유한다든지 모임에서 사진들을 공유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용량도 무료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단체 사진 같은 거 찍었을 경우에는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죠. 꼭 활용해 보세요. 자, 그 다음 이렇게 공유 앨범에 사진이나 영상을 올릴 때 좀 더 편리하게 올릴 수 있는 스토리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사진의 경우에는 원하는 사진을 그냥 올리시면 되겠지만 영상같이 만들어서 올리시면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영상을 만들려면 또 편집도 하셔야 되고 음악도 넣어야 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갤럭시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스토리 기능을 제공을 하죠. 자, 스토리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하나의 주제에 맞는 사진들을 묶어서 영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꽃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사진들을 묶어준 거고요. 바위라는 주제로 또 묶어줬죠. 자, 그 다음 제주시에 관련된 내용으로 또 묶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2일간의 여행으로 또 묶어줬죠. 이런 식으로 주제를 인공지능이 알아서 만들어서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꽃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음악이 나오면서 꽃에 관련된 사진들을 전부 묶어주죠. 자, 아주 멋있죠. 자, 잠시 멈추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아주 분위기 있는 슬라이드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사진들 그냥 놔두지 마시고요. 이 스토리 이용하시면 아주 멋진 영상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영상을 올릴 거예요. 그러면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공유 앨범에 추가라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스토리 영상을 누구나 볼 수 있는 동영상으로 저장을 한 다음 공유 앨범에 올리게 됩니다. 자, 이 자체로는 내 스마트폰에서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려면 동영상으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그 기능이 여기 있는
동영상으로 저장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공유 앨범의 추가는 동영상으로 저장을 일단 해서 공유 앨범에 추가하는 것이고요. 동영상으로 저장은 그냥 동영상으로만 저장하는 거죠. 자, 두 개 다 갤러리에는 일단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봤더니 필요 없는 사진들이 중복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제외를 하고 싶어요. 편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여기서는 안 되고요. 일단 동영상으로 저장을 해서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갈게요. 자, 좀 전에 우리가 동영상으로 저장해서 공유 앨범에 추가했죠. 공유 앨범에는 아직 올라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보통 전송이 되려면 1-20초에서 길게는 2-3분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사진으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편집을 해볼까요? 자,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릅니다. 여기서 스토리 동영상 편집으로 들어가세요. 이 스토리 동영상 편집에 들어오시게 되면 아래쪽에 영상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사진만 골라서 지워줄 수 있습니다. 자, 사진을 선택하시면 휴지통 모양이 나오죠? 휴지통 누르시면 그 사진은 지워지게 됩니다. 지워졌죠? 자, 그 다음 또 뒤로 가서 똑같은 사진 2장 중에 한 장은 지울게요. 자, 또 지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슬라이드를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여기도 똑같은 거네요. 자, 이건 지울게요. 또 휴지통 누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완성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간단한 텍스트도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텍스트 하나 선택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꽃이라고 나왔죠? 날짜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텍스트에 대한 편집은 여기 있는 연필에 텍스트 얹혀있는 버튼 있죠? 자, 이거 누르신 다음 여기에 그대로 원하는 텍스트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꽃이라고 돼 있네요. 그 다음 날짜 부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텍스트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행복하세요 라고 썼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거를 또 저장을 하겠죠. 물론 이 스토리를 동영상으로 저장할 때는 시간이 약간 걸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이 되게 되면 그 저장한 영상을 공유 앨범에 올리시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지정한 멤버들은 들어와서 내가 만든 이 스토리 영상을 감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의 장점은 용량에 상관이 없죠. 화질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보통 문자로 보내려면 용량의 한계가 있고 카카오톡으로 보내게 되면 용량의 한계도 있겠지만 화질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경우는 그런 염려 전혀 없이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유 앨범으로 또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 공유 앨범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플러스 누르시고요. 선택하시고 완료합니다. 그러면 공유 앨범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자, 이때 용량이 좀 크기 때문에 동영상의 경우는 시간이 약간 더 걸릴 수는 있어요. 자, 지금 들어갔죠? 자, 그러면 멤버들은 누구나 이 공유 앨범에 들어와서 선택하신 다음 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클라우드에서 플레이가 되는 거죠. 자, 스톱합니다. 뒤로 돌아갈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클라우드에서 플레이 할 수도 있고요. 내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들을 많이 찍으시기 때문에 스마트폰 안에 사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멋진 사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영상으로 만드시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나름대로의 즐거움도 얻을 수가 있겠죠. 스토리와 공유 앨범 기능은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은 항상 쓰시는 스마트폰에 놀라운 자동화 기능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스마트폰들이 지원하는 NFC 기능을 이용하여 모든 스마트폰의 기능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NFC 카드가 되겠습니다. 몇백 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NFC 카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 NFC를 인식을 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들을 모두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전부 NFC를 인식하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애플에서도 얼마 전부터 이 NFC 카드를 자체적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했죠. 우선 스마트폰에서 NFC 기능부터
활성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에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연결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기에 NFC 및 비접촉 결제라고 나오죠. 자, 여기 들어갑니다. 자, 사용 중으로 일단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본 모드와 카드 모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통카드 결제하실 때 스마트폰을 단말기에 이렇게 가져다 대시죠. 자, 그것도 전부 NFC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경우에는 카드 모드를 이용해야 되겠고요. 지금 우리가 이용하는 이 NFC 카드를 이용할 때는 기본 모드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NFC 카드를 이용하기 위한 앱이 필요하죠. 지금 금방 보신 설정에 있는 NFC 기능은 NFC를 인식하는 것만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이 NFC 카드에 내가 원하는 기능을 등록을 하고 또는 지우고 하는 것들은 다른 앱이 필요합니다.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갑니다. 여기서 NFC라고 치세요. 그 다음 검색 버튼 누르시면 NFC 툴스라고 나오죠. 자, 이 NFC 기능을 지원하는 앱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일 많이 이용하고 제일 유명한 것이 이 NFC 툴이 되겠습니다. 자, NFC 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합니다. 자, 여기 NFC 툴스라고 설치가 되어 있죠. 자, 이 툴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NFC 툴은 사용자의 NFC 태그 및 기타 호환 칩에 대한 읽기 쓰기 작업이 가능하게 하는 앱이라고 하죠. 자, 일단 다음 합니다. 자, 그 다음 다음 합니다. 다음 합니다. 자, 계속 다음만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NFC 태그에 접근한다고 하죠. 자, 이제 이 스마트폰에 NFC 태그를 기록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NFC 태그에 기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 NFC 카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NFC 태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여기에 쓰기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 NFC 태그를 통해서 자동화를 어떤 것을 할지 기록 추가를 이용해서 등록하시면 돼요. 자, 기록 추가합니다. 그러면 텍스트 추가도 가능하고요. URL 기록 추가라든지 다양한 기능을 추가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일단 휴대전화 번호를 태그에 등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자주 거는 전화번호는 일일이 전화기 앱 누르시고 통화 버튼 눌러서 들어가지 않으셔도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이런 기능들은 특히 연세 많으신 분이나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자,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을 해볼게요. 자, 여기 들어가셔서 입력함에 전화번호를 등록하겠습니다. 자, 아이비그룹 전화번호인데요. 자, 등록하고요. 확인합니다. 그러면 휴대전화 번호가 지금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 태그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쓰기라고 있어요. 쓰기 누릅니다. 그 다음 스마트폰을 태그 위에 얹어줍니다. 자, 그러면 쓰기 완료라고 나왔죠? 확인합니다. 자, 이제 이 태그에 스마트폰을 대기만 하면 바로 해당 번호가 나오게 돼요. 자, 홈 버튼 누른 다음 NFC 태그에 스마트폰을 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해당 전화번호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전화번호만 누르면 바로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차에 타셔서 운행을 하실 때 여러분이 주로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앱을 실행을 하시죠. 자, 그 내비게이션 앱을 또 홈 버튼 누르시고 찾으셔서 일일이 들어가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간단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NFC 태그에서 애플리케이션 들어갑니다. 그 다음 우측에 있는 안드로이드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내가 원하는 앱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위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네이버 지도라고 나오죠. 자, 네이버 지도 선택할게요. 자, 그 다음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록이 되어 있죠. 이제 이 태그에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쓰기 버튼 누르고요. 여기에 가져다 댑니다. 그러면 쓰기 완료라고 나오죠. 확인합니다. 자, 이제 이 태그를 여러분 차에 있는 대시보드 근처에 붙여 놓으시기만 하면 스마트폰을 차에 타셔서 태그에 가져다 대면 바로 이렇게 네이버 앱이 실행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 이 경우에는 네이버 앱만 실행되고요. 목적지는 따로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 목적지를 아예 태그에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NFC 태그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기타 누르시고요.
태그 지우기 한 다음 지금 이 태그는 지울게요. 그러면 지우기 완료라고 나오죠?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 상단에서 쓰기 선택하시고요. 기록 추가 누릅니다.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면 여기에 주소 추가하기라고 있어요. 여기는 주소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입력창에 주소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삼성동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추가가 하나 돼 있죠. 지금 여기는 목록이에요. 자, 스마트폰에 있는 목록과 이 NFC 태그에 등록되는 것은 별개인 거죠. 그 두 개를 연결하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 목록은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원하는 목록만 여기에 등록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태그를 지우는 것과 목록을 지우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태그를 지우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기타 버튼을 누르시고 태그 지우기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 태그에 대게 되면 바로 지우기가 되겠죠. 자,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목록을 지울 때는 옵션 더보기에서 기록 목록 지우기를 주시면 여기 있는 목록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태그에는 한 번에 하나의 기능만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목록이 하나 나와 있죠? 자, 이 목록도 지워 볼게요. 자, 옵션 더보기 들어가셔서 기록 목록 지우기 눌러줍니다. 예 합니다. 그러면 없어졌죠. 이것은 일종의 할 일 목록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하나의 할 일만 여기에 등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록을 추가해 볼게요.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셔서 주소를 추가해 볼게요. 자, 입력창 터치하시고요. 삼성동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 볼까요? 자, 삼성동 입력을 했죠?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소가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이제 이 주소를 여기 있는 태그에 쓰면 되는 겁니다. 여기 쓰기 누르시고요. 태그에 댑니다. 그러면 바로 쓰기 완료라고 나오죠? 자, 확인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태그를 여러분 자동차에 붙여 놓으시면 언제든지 자동차에 타셔서 태그에 대기만 하면 여러분 목적지로 설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내비게이션 앱은 어떻게 등록합니까? 하시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소만 나오면 여러분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내비게이션 앱들이 전부 뜨게 돼요.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구글 지도, 네이버 지도, T맵. 자, 여기서 여러분이 주로 쓰시는 지도 앱을 실행하면 됩니다. 저는 네이버 지도로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목적지가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서 선택하시고요. 바로 도착 버튼만 눌러주시면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해서 운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정말 편리한 자동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지워보도록 할까요? 여기 등록되어 있는 목적지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기타 들어가시고요. 태그 지우기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가져다 대기만 하면 바로 지워지죠. 간단하죠? 완료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잠자리에 들 때 스마트폰 자주 보시는데 그럴 때 밝기가 너무 밝으면 나중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잠자리에서는 좀 밝기를 낮춰서 많이 이용하죠. 그럴 때는 위쪽을 이렇게 쓸어내리고 한 번 더 내려서 이 밝기 조절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불편하죠. 이 NFC 태그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NFC 태그 선택하고요. 이번에는 작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작업 들어갑니다. 자, 여기다가 작업 추가 누르시고요. 화면 설정이라고 있죠. 화면 설정 들어가세요. 그러면 밝기, 잠자기, 회전 여러 가지가 나오죠. 이 중에서 골라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저는 밝기 설정을 해볼게요. 자, 지금 레벨이 1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낮춰보겠습니다. 26으로 낮췄어요. 자, 그 다음 여기서 확인 누릅니다. 자, 그러면 등록이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작업에는 또 목록이 있고 쓰기에도 또 목록이 있죠. 작업은 좀 더 복잡한 설정을 할 때 이용을 하는 거고요. 쓰기는 간편하게 이용을 할 때 이용합니다. 자, 일단 여기 쓰기를 누르시고요. 태그에 접근시키겠습니다. 자, 쓰기 완료됐네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태그에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기만 하면 바로 밝기가 떨어지게 돼요.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때는 NFC 태스크라고 나오게 되죠. 자, 요것도 같이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기타 기능을 이용할 때는 이 태스크도 이용해야 되고요. 일반 쓰기 기능은 필요 없습니다. 자, 태스크도 설치를 해볼게요.
자, 실제 태스크는 NFC 태그 앱이 실행이 될 때 백그라운드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앱이 되겠습니다. 자, 닫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여기 있는 작업 부분에 있는 작업들은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을 여러 가지로 설정할 때 이용하는 다양한 것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때는 좀 전에 보신 NFC 태스크를 설치를 해야 스마트폰을 좀 더 자세하게 조정을 해줄 수 있어요. 두 개가 설치가 돼야 되겠죠. 자, 보시면 네트워크, 사운드 미디어, 화면, 장치 관리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는 태스크도 같이 설치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용법은 쓰기나 작업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쓰기 누르시고요. 다시 태그에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료됐네요.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바로 스마트폰 밝기가 떨어지게 돼요. 이번에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나오죠. 시스템에 대한 설정이기 때문에 권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태스크와 이 권한 설정만 해주시면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수정하세요 들어가시고요. 동의합니다 한 다음 여러 가지 권한 설정이 있죠. 자, 여기서 시스템 설정 수정, 권한 수정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런 권한 수정 창이 뜨죠. 자, 여기서 NFC 태스크라고 있죠. 요거 체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용을 할 수 있어요.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가져다 대면 바로 화면이 어두워지죠. 간편하죠? 다시 올려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밝기 조절도 되고요. 사운드 조절도 되고 여러 가지 설정들을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작업 추가에 들어가 보시면 휴대전화 있는데요. 좀 전에는 전화번호만 등록이 됐는데 이거는 시스템에서 설정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휴대전화 들어가 보시면 SMS 쓰기, 문자죠. 그 다음에 숫자 다이얼 뜨게끔 할 수도 있고요. 전화 종료도 가능하고 스피커폰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여기 있는 태그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용 용도에 맞춰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운드 미디어로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에는 벨 소리라든지 미디어 볼륨, 알람 소리, 시스템 볼륨, 전화기 볼륨 전부 설정이 가능하죠. 자, 이런 식으로 다 설정할 수 있고요. 구성에 들어가시게 되면 알림 설정이라든지 경보 해제, 자동차 모드라든지 타이머 이런 것들도 전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 시간 동안 작업을 하고 좀 쉬고 이렇게 하실 때 타이머 설정 일일이 할 필요 없이 여기서 타이머를 지정을 해두시면 언제든지 NFC 태그에 대게 되면 바로 타이머가 실행이 되니까 훨씬 편리하죠. 이 NFC 태그는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용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인터넷에서 NFC라고 검색을 하시면 싼 것은 100원짜리도 있고요. 모양이 좀 이쁜 것은 1000원짜리도 있고 그렇죠. 부담 안 되는 저렴한 가격이니까 구매하셔서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작은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붙여놓고 이용할 수도 있겠죠. NFC 태그를 이용을 해서 좀 더 자동화된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 중에 꼭 알아둬야 할 스마트한 핵심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메시지 앱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앱 실행합니다. 그러면 우측 하단에 말풍선 플러스 모양이 보이시죠? 자, 이걸 누릅니다. 그러면 1대1 대화와 단체 문자 두 가지가 나오죠. 1대1 대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메시지 기능이 되겠고요. 그 다음 단체 문자는 한 명에게 뿐만이 아니고 동시에 여러 명에게 같은 문자를 보낼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이 되겠죠. 자, 단체 문자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요. 우측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서 내 메시지를 받을 사람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원하는 사람을 동시에 선택을 해주게 되면 상단에 받는 사람의 내가 선택한 이름들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필요 없으면 마이너스를 눌러서 빼주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완료합니다. 그러면 IB96님 외 4명으로 수신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요. 자, 이제 메시지만 입력을 해서 전송 버튼 누르면 단체로 내가 선택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측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연락처에 있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
내가 직접 번호를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아래에 보시면 번호 입력 칸이 나오죠. 자, 여기에 연락처에 없는 번호를 입력을 하고 플러스를 누르시게 되면 그 번호도 보낼 수가 있죠. 이 단체 문자의 장점은 연락처에 없는 사람도 직접 번호를 입력해서 전송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일상에서 단체 문자를 보낼 일이 있죠. 보통은 인터넷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전송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단체 문자 기능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원하는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메시지 앱 들어온 상태에서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추가 설정 들어가세요. 그러면 연락처에서 보낸 웹 링크 미리 보기라고 나오게 되죠. 자, 이 기능을 켜게 되면 이렇게 링크를 메시지로 보내게 될 경우 그 메시지 하단에 미리 보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링크를 누르지 않아도 무슨 링크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IB96 웹 주소를 링크로 보내봤는데요. 이렇게 웹 링크 주소를 보내게 되면 하단에 미리 보기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되면 그 링크가 어디인지 금방 알아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웹 링크 미리 보기를 했을 때 장점은 이런 식으로 링크가 왔는데도 미리 보기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피싱이 거의 대다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링크를 누르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웹링크 미리 보기는 꼭 켜고 이용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그 아래 보시면 이미지 공유 시 위치 삭제에 지금 체크가 되어 있죠. 자, 이것도 되도록이면 체크를 하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이미지를 한 장 보내봤는데요. 이 이미지를 터치하면 이렇게 큰 사진으로 나오게 되죠. 자, 이럴 때 이 이미지를 내 스마트폰에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갤러리에 사진이 저장이 돼 있겠죠. 자, 이 사진을 들어가신 다음 우측 하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 상세 정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사진을 찍은 장소를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죠. 아래쪽에 주소도 나오게 되죠. 자, 터치하고 들어가시게 되면 정확한 위치까지 지도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찍은 날짜도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가 언제 어디를 이동했는지 어느 위치에서 무슨 사진을 찍었는지를 모두가 알 수 있죠. 요즘같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민감한 때에는 이런 것은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이미지 공유 시 위치 삭제는 되도록이면 체크하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물론 이미지 공유 시 위치 삭제에 체크가 돼 있더라도 사진을 찍을 때는 위치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저장을 할 수가 있죠. 자, 갤러리로 들어갈게요. 그 다음 사진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우측 하단 점색의 버튼 똑같이 누르시고요. 상세 정보 들어갑니다. 그러면 위치가 나오게 되고요. 이 사진을 언제 찍었는지까지 전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카메라로 찍었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갤러리에는 이런 정보들이 전부 저장이 돼 있지만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할 때만 이런 위치 정보를 삭제하게 되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을 경우 내 개인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사진의 이 위치 정보나 날짜 같은 것들은 그대로 놔두고 싶어요. 그리고 전송할 때만 지우고 싶습니다. 이럴 때 이용하시면 좋겠죠. 이 경우에는 메시지로 전송할 때만 삭제가 되겠고요. 만약에 사진을 복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경우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갤러리에서 사진을 터치하고 들어오신 다음 우측 하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 상세 정보 들어갑니다. 그리고 편집으로 들어가세요. 여기서 위치 정보에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이 사진의 위치 정보는 없어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찍은 날짜나 또는 위치 정보를 빼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이거는 전부 삭제가 되겠죠. 자,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똑같이 추가 설정에서 멀티미디어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눌러보시게 되면 자동 다운로드라고 돼 있죠. 자, 여기에 저는 체크가 꺼져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가 꺼져 있을 경우에는 텍스트 이외에 사진, 영상,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은 전부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지 않고요. 내려받기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가 되겠죠. 자, 지금 이 경우에는 제목 없음이라고 나오고 내려받기 버튼이 있죠. 자, 이때
이 내려받기 버튼을 눌러야지만 사진, 영상, 파일, 웹링크 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메시지를 하나 보냈는데요. 이번에도 사진을 전송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나오죠? 제목 없음이라고 해서 나오죠. 자, 이렇게 텍스트 외에 전송되는 것은 전부 다운로드 받아야지만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 볼게요.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이 멀티미디어 메시지의 자동 다운로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체크를 하시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시지가 아는 곳에서 왔을 때는 터치해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지만 모르는 곳에서 온 것은 자동 다운로드가 되면 위험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되도록이면 끄고 이용을 하시면 좋은데 매번 터치해서 다운로드 해야 되는 불편함은 있겠죠. 모르는 곳에서 온 MMS 메시지는 터치해서 다운로드 하시면 안 되겠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메시지 앱에서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요. 다시 설정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메시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단에 수신 차단과 스팸으로 신고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이 기능은 얼마 전에 생긴 기능인데요. 내 스마트폰에 연락처가 저장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수신 차단과 스팸으로 신고 버튼이 뜨게 됩니다. 자, 수신 차단은 이 해당 번호를 차단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팸으로 신고는 이 번호를 스팸으로 신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터넷진흥원의 스팸 전화번호로 등록이 돼서 이제 그 번호는 차단이 되는 거죠. 이 수신 차단은 내 스마트폰 자체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해당 번호의 우측에 있는 화살표를 누릅니다. 그러면 연락처에 추가가 있죠. 자, 이 번호는 연락처에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여기서 연락처에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름을 입력할 수 있죠. 입력을 하고 휴대전화 번호는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 정보도 입력을 해줄 수 있죠. 자, 여기서 바로 연락처에 추가할 수 있고요. 여기도 수신 차단이 있죠. 그 다음 수신인 추가 삭제가 있죠. 자, 이 메시지를 수신인을 추가 삭제해서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수신인 추가 삭제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번호가 이미 하나 올라와 있죠. 자, 그 다음 또 다른 번호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또 눌러줍니다.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전송받을 사람을 전부 선택을 해주겠죠. 또는 여기에 번호를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앞서 그룹 문자나 똑같은 방법이죠. 자, 이렇게 해서 완료해 주시면 단체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전화 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기능도 얼마 전에 새로 생긴 기능이죠. 텍스트로 전화받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 텍스트로 전화받기 기능을 켜게 되면 내가 음성으로 전화를 받기 곤란한 상황에 상대편이 나에게 전화를 하면 상대편의 모든 목소리는 텍스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텍스트로 입력한 메시지가 상대편에게는 음성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때 상대편은 빅스비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전화 받기 곤란한 상황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전화를 걸어 봤는데요. 자, 이렇게 수신 화면이 나오게 되면 텍스트로 전화 받기 버튼이 나오게 되죠. 좀 전과 같이 설정해서 체크를 해줄 경우 텍스트로 전화 받기 버튼이 나와서 이 텍스트로 전화 받기 버튼을 누르면 그 다음부터는 저는 텍스트로 입력하고 상대편은 음성으로 듣게 되고요. 상대편이 음성으로 한 말은 나에게 텍스트로 들어오게 되겠죠. 전화를 받기 곤란한 상황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다시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 설정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화 받기 및 전화 끊기로 들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발신자 이름 읽어주기라고 있죠. 요즘은 이동을 하실 때 이어폰 끼고 음악 들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보통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거나 또는 가방에 넣고 이어폰만 끼고 계시죠. 자, 이때 전화가 오게 되면 스마트폰을 또 꺼내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야 되죠. 자, 그것도 굉장히 귀찮죠. 자, 이럴 경우 발신자 이름 읽어주기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내가 스마트폰을 꼭 꺼내지 않아도 누구에게 전화가 왔는지 연락처에 저장된 경우에는 이름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확인이 되니까 바로 받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동 중에 또는 다른 작업을 할 때 이어폰 끼고 음악 들으시는 경우가 많은 분들은 이거 꼭 체크하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하단에 키패드 최근 기록 연락처에서 연락처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요. 연락처 관리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내 연락처를 내보내고 가져올 수가 있죠. 연락처 내보내기 하시게 되면 내 연락처를 하나의 파일로 묶어서 저장 공간이라든지 SD카드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파일을 인터넷으로 전송을 하거나 또는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해 놓으셨다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를 할 수가 있겠죠. 스마트폰이 갑자기 먹통이 됐다든지 파손이 됐다든지 분실했을 경우에 연락처는 살릴 수가 있겠죠. 연락처가 많이 저장되어 있는 분들은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한 번씩 내보내기를 이용을 해서 저장을 하신 다음 PC나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보관을 해두도록 하세요. 그 다음 그렇게 저장된 연락처를 내 스마트폰에 복사한 다음 연락처 가져오기로 가져오시면 되겠죠. 자, 이때는 클라우드에서도 들고 올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연락처의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연락처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프로필 사진 공유가 있죠. 자,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내 프로필 사진을 상대편에게 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 프로필 사진을 공유하고 아래쪽에서 전화번호를 누르신 다음 내 프로필 사진을 공유할 전화번호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상대편 스마트폰으로 내가 전화를 했을 경우 상대편 스마트폰에는 내 프로필 사진이 뜨게 되겠죠. 자, 가끔 상대편한테 전화가 왔는데 상대편 얼굴이 떠요. 이건 어떻게 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런 식으로 프로필 사진 공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설정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디스플레이로 들어가세요. 자, 지금 밝기 최적화에 체크가 되어 있죠. 자, 가끔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다가 외부에서 햇빛이 있는 데나 또는 어두운 데 가시면 잘 안 보이게 어두워지거나 또는 너무 밝아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아무리 밝기 조정을 해도 스마트폰이 혼자서 밝기 조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죠. 자, 어두워서 잘 안 보인다고 하시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 밝기 최적화에 체크가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밝기 최적화에 체크가 돼 있으면 주변 밝기에 따라서 자동 조절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 이용하시다 보면 이게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밝기 최적화는 끄고 이용하시는 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상단 터치해서 내리시고요. 한 번 더 내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밝기를 직접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밝기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동 밝기를 주게 되면 이거와 상관없이 주변 화면에 맞춰서 자동으로 밝기가 조절이 되겠죠. 자, 필요한 경우가 아니시면 이 밝기 최적화는 끄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아래로 내려가시면 글자 크기와 스타일이라고 나오죠.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글자 크기를 조정을 할 수가 있죠. 요즘은 스마트폰 해상도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보이는 글자들도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으실 경우는 굉장히 불편하죠. 그리고 시력이 좋은 분들도 스마트폰 작은 화면에 글씨 보다 보면 눈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글자 크기는 적당하게 조절을 해서 이용하시는 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보기 좋은 글씨 크기로 조절을 해주도록 하세요. 저는 스마트폰 구입 후 제일 처음 조절하는 게 이 글자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설정에 홈 화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홈 화면에 앱스 버튼 추가라고 나오죠. 저는 이걸 꼭 켜고 이용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 켜고 이용하시는 게 편리할 겁니다. 자, 이렇게 홈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앱스 버튼이 나와요. 자, 보통 앱스 화면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하죠? 자, 아래쪽을 위쪽으로 쓸어 올려서 앱스 화면으로 들어가죠. 자, 그런데 이용하시다 보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알림창이 나와버린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앱스 버튼을 이용하는 게 훨씬 편리해요. 앱스 버튼 잘 이용 안 하시는데요. 꼭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설정에서 홈 화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홈 화면 구성 잠금이라고 있죠. 자, 지금 저는 꺼져 있어요. 이거를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홈 화면에 있는 이 앱 버튼들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전부 고정이 되어 있죠. 자, 아래에 있는 이 버튼들도 전부 고정이 되게 됩니다. 이용하시다 보면 잘못해서 두 개가 합쳐져 버리거나
또는 뒤쪽으로 옮겨져서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연세에 있으신 분들은 이 홈화면 고정을 이용하시면 앱 버튼 위치를 몰라서 찾는 경우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홈 화면에 있는 앱들이 움직여서 불편하셨던 분들은 구성 잠금에 체크를 하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 설정에 들어오셔서 일반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드웨어 키보드와 마우스 및 트랙패드가 있죠. 하드웨어 키보드는 여러분 스마트폰에 키보드를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마우스 및 트랙패드도 여러분 스마트폰에 마우스를 연결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경우는 블루투스 마우스나 블루투스 키보드는 설정에 있는 연결 들어가셔서 블루투스 들어가신 다음 이렇게 마우스와 키보드를 연결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편리한 위젯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검색창을 아예 홈 화면에 띄워놓을 수 있죠. 자, 매번 스마트폰 키시고 브라우저 여시고 복잡하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홈 화면 상태에서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 홈 화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위젯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오죠. 자, 여기서 하단에 있는 위젯 눌러줍니다. 그러면 빙, 그 다음 네이버, 삼성 인터넷, 크롬 이렇게 여러분이 주로 이용하시는 브라우저들이 나오게 될 텐데요. 그 해당 브라우저의 검색 기능만 홈 화면으로 빼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옆에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검색 바를 아예 하나 꺼내 놓을 수가 있겠죠. 자, 음성 검색도 되고 텍스트 검색도 되고요. 이미지 검색도 되고 위치 검색도 됩니다. 자, 이게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거고요. 크롬도 똑같이 검색이 나오죠. 자, 크롬의 경우는 음성 검색과 텍스트 검색 두 가지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요즘 최고의 이슈인 챗 GPT, 인공지능 AI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빙을 이용해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검색 및 채팅창을 띄울 수가 있는 거죠. 자, 빙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터치하고 추가합니다. 그러면 홈 화면에 이렇게 검색창이 나오죠. 여기서 음성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직접 텍스트를 입력할 수도 있겠죠. 텍스트로 입력을 할 때는 여기 있는 입력창을 터치하시게 되면 바로 빙이 실행되면서 채팅을 할 수가 있죠. 이 경우는 텍스트를 직접 입력해서 채팅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음성 버튼을 누르시면 마이크를 이용을 해서 음성으로 채팅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홈 화면에 버튼을 옮기거나 합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앱들을 꺼내 놓다 보면 많이 나와 있으면 헷갈리죠. 자,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넣어주시면 훨씬 이용하기가 편하겠죠. 자, 지금 아트앤컬처는 구글 관련 앱이기 때문에 이 구글 폴더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 앱 버튼을 터치해서 기다리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안에 넣어주시기만 하면 앱들을 합쳐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합쳐지지 않은 앱도 모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도끼리 합칠 거예요. 그러면 지도 앱 터치하고 끌어다가 이 지도 위에다가 얹어주면 테두리가 생기죠. 자, 이렇게 놔주면 두 개가 하나의 폴더로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에 폴더명을 쓸 수 있고요. 여기 플러스 누르셔서 다른 앱을 더 추가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컬러를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컬러가 있고 우측에 있는 색상 버튼 눌러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선택하고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폴더 이름을 맵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이렇게 버튼을 간단하게 모아줄 수가 있겠죠. 보기가 훨씬 쉽죠. 여러 개 꺼내 놓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전부 모아서 분류해서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의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 중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스마트한 핵심 기능만 모아봤습니다. 이 정도만 이용하셔도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